안녕하세요. 저희 사회를 맡은 박지훈이고요. 이렇게 오늘 저희 호랑이집밖에 없는 이 고양이 계절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김영석 이 작품을 쓰신 작가님을 모시고 이제 인사말을 하고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네요. 제가 방송만 5년을 한 사람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 작품, 다른 작가를 인터뷰하는 그동안의 방송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 첫 발간 단편 소설집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섰는데 뭐랄까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거예요. 제 작품이면서도 뭔가 낯선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더 애정이 가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이 작품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독자님들과 처음으로 만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아는 얼굴도 있고 처음 보는 얼굴도 있는데 저는 이 소설이라는 거는 쓰는 건 작가가 쓰지만 그 다음부터는 독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작품을 이해하셨고 또 만나셨는지 정말 그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호랑이집밖에 없는 고양이 계절은 우리 김영석 작가님의 첫 번째 소설책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첫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울림도 있고 설레기도 하고 좀 부럽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책을 딱 내면서 아 내가 작가구나 하는 자각이 있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작가인데 작가가 아닌 것 같고 뭔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첫 번째 이 소설집을 낸 이 김영석 작가님께 이 소감, 이 첫 소설집을 내면서 어떤 감회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보통은 자기 작품이나 다른 장르에서도 그렇지만 작품을 자식과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과거의 저를 만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집을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메타월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문구, 경구 중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영어를 잘 모르지만 영어로 된 문장이어서 One lives one's inner mind. 그러니까 제가 이 작품을 쓰면서 제 안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저를 그게 과거의 나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 속의 나일 수도 있고 그 친구를 만났다. 마음속으로만 상상했던 그 친구를 이 작품을 통해 현실에서 만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자식이라는 비유보다는 내가 모르고 있는 내가 잊고 싶던 내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고 그게 물성 있는 이런 책으로 나와서 또 다른 여러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 거기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네. 예, 너무 좀 더 조리 있게 전달을 해주고 싶은데 예, 약간 긴장이 되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옆에 이제 어쨌든 작가님의 이런 작품을 보면서 전부 이 책에는 읽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7작품이 있거든요. 근데 발상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택배 같은 경우는 내가 소파 안에 갇힌 그런 사람 이야기, 그리고 저는 뒷소리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의 영혼을 가진 아빠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뒷소리라는 제목 자체가 뭐냐면 디지털 영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새롭고 신선한 작품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제작으로 호랑이집박이 우는 고양이의 계절을 표제작으로 이제 작가님이 딱 이렇게 내놨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표제작을 한 이유가 왜 그런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어요. 네. 일단은 이 작품을 다 쓰고 나서 제목을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여쭤보기도 하고 또 지인들에게는 이제 흔히 말하는 피드백을 들어봤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길다. 요즘은 검색창에 칠 때 짧아야지 좋다. 뭐 이런 현실적인 조언에서부터 뭔가 좀 그 호기심을 자아내는 제목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이 호랑이집박이 우는 고양이의 계절을 표제작으로 삼은 이유가 가장 최근작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경험이 묻어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경험이 어디까지라고는 밝힐 수는 없지만 경험이 묻어있는 작품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안에 그게 잘 녹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흔히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작품 안에 픽진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더 살아있는 작품이 되지 않았나. 그게 독자들에게 어느 정도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작품 중에 7편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제시된 산타키아라 광장에서 추는 춤도 또 제 경험이 일부 상당히 녹아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가의 진실한 모습과 픽신성이 들어있는 작품이 표제작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작품을 선정을 했는데 선택이 현명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어떤 분들은 여기 이제 한편에 어떤 뭐랄까 감성이 충만한 동화를 읽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또 결말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 나름대로는 이제 제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께 어떻게 다가갈지 저도 사실 궁금한 마음입니다. 작가님은 다 읽어주셨잖아요. 이 표제작이 나라면 이걸 안 할 텐데 혹시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호랑이집밖에 오는 고양이의 계절을 읽고 나면 되게 아름다워요 정말. 진짜. 그래서 저는 여기 뒤에 윤명 수술가님이 이렇게 발문을 해주셨어요. 아름다움의 부활이다. 그러면서 이런 아름다운 소설이 아직도 존재하는가? 나는 내 눈을 의심한다. 호랑이집밖이라는 새가 어떻게 우는지 아직도 모르는 나를 질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소설에 대해서 좀 약간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한때 내가 이런 소설을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다 이런 소감이 있는데 저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소설이에요. 그 떠나간 그 여인에 대한 그런 어쩌면 되게 정말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저는 이 고양이의 계절이라는 게 여름을 뜻하는데 그 여자 자체가 떠나버린 여자 자체가 그 떠난 계절 여름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이다, 수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표제작으로 잘 하셨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보면 죽음에 관해서 이제 한 4작품 정도가 죽음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두 가지를 이렇게 딱 나눈다면 이제 반은 죽음에 관한 거고 반은 좀 발상이라든가 이런 게 제 개성이 넘치는 독특한 그런 작품들이다. 이렇게 이제 반으로 나누는데 보면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음들 있죠. 거기에서 한 발 나가서 조금 약간 좀 달라요. 그 뒷소리의 그 죽음도 그렇고 그리고 호랑이집밖에 오는 고양이의 계절의 죽음도 저는 아름답다고 한 이유가 우리가 인생을 한승하듯이 여기 한승 인생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살아있는 것보다 이 죽음이 새로운 인생으로 갈아타는 어쩌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들고 이제 좀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작가님은 그럼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작품에 승화시켰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좀 모아봐야지 이런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쓴 여태까지 작품을 이제 한 30여 편 정도 썼는데 그 중에서 그냥 추려서 이렇게 내보니까 그 중에 4편이나 6편에 4편이나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임정현 교수님이 해설을 써주셨는데 저도 몰랐던 부분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 문장으로 옮겨주셨더라고요. 이 죽음은 저도 모르게 특이하게 화자는 죽음의 현장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내용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현실에 직접 목도하는 장면은 없고 그 죽음으로 인해 부재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그 그리움의 대상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승화시켜 나가는지에 대해서 쓴 작품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렇게 죽음에 집착까지는 아니더라도 죽음이란 주제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가 보면은 아까 호랑지박이 오는 고양이의 계절도 그렇지만 그 개인적인 저라는 사람의 생애에서 지인이든 아니면 좀 먼 사람이든 죽음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제가 이제 작가의 말, 책머리에 이런 말을 썼는데 저는 모든 문양을 양각으로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인생이라는 것을 어떤 문양을 판다면 저는 음각을 통해서 파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미워한 게 아니라 생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져왔고 우리가 그림자를 자각하면서 빛을 동시에 바라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죽음을 제가 잡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경우 이제 보통 이런 염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첫 작품집으로 죽음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라는 걱정 어린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냥 뭐랄까 이게 몰라서 무식해서 용감한지 모르겠는데 제 선택을 따르기로 했고 그래서 표제작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이 작품을 읽으신 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이런 문장 속에서 이런 부분이 좀 좋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좀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하거든요. 예, 혹시 없을까요? 네. 저 책 제목으로 내세우신 호랑지박이 오는 고양이에게 책으로 굉장히 감동적으로 잘 읽었고요. 너무 아름다운 소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긴 하지만 제가 다 만나서 체크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필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일단 제일 좋아하는 부분 은영과 그 화자를 가장 제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21페이지 중간 정도를 보시면 있거든요. 별로 안 예쁜 목소리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은 멍한 눈으로 펼쳐진 하늘을 보고 있다. 여름, 숲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초록이 사방에 흩어져 있다. 나는 은영을 향해 멋쩍게 손을 흔든다. 은영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만 우리들의 시선은 만나지 않는다. 나는 텅 빈 은영의 눈을 보고 있으면서도 더 깊이 들여보고 싶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라고 말한다. 은영의 시선이 나를 뚫고 스쳐간다. 어디를 보고 있는 걸까? 거기 서 있는 내 몸을 뚫고. 저는 이 부분이 은영과 여기 화자의 상태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혹시 다른 분도 계실까요? 저는 그 산타 키아라 광장에서 춤을 추는 다른 이 전체적으로 소설을 봤을 때 왜 이 윤명 소설가가 아름답다고 했을까 그거를 굉장히 좀 공감이 많이 했고 아름답다는 거 예쁘다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아름다운 거라는 거는 어떤 고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게 아름다운 거고 그만 예쁜 거는 예쁜 건데 그래서 지금 윤명 선생님이 왜 아름다움을 그런 했을까를 다 읽고 나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전체적으로는 다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산타 키아라 광장에서 추는 춤 여기 중에서 저는 181쪽에 여기서 이제 죽음을 앞둔 이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의 얘기들이 다 좋았어요. 여기서 좋은 문장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다 제가 읽기는 좀 그렇고 여기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돌아보자. 수천 평에 이르는 밭에 안개가 그득해 어디가 어딘지 구분되지 않았다.
축축하게 젖은 곳이 많아 발이 푹푹 들어가기도 했다. 수백 그루의 올리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소매 사이로도 세찬 가을바람이 파고들었다. 점퍼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 쓴 채 저 멀리 함정을 향해 걸었다. 샬롯도 함정을 향해 걷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샬롯이 그랬다. 남편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며 자기 자신인 채로 죽기로 결심했다고. 침대에 누워 침이나 흘리게 됐을 게 아니라 더 많이 먹고 함께 춤을 췄으면 했다고. 이 부분이 참 뭐랄까 마음을 좀 많이 울렸고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이런 문장이 여기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앞에 171쪽에 보면은 샬롯이 말했다. 그렇게 진지할 필요는 없다고. 자기는 전과 마찬가지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바라는 게 있다면 집에 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는 것과 너무 많은 약으로 인해 소화불량이 가라앉기를 바라는 것, 그것뿐이라고 했다.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왜 살고 있을까? 어떻게 살고 있나? 돌아보게 하고 그런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집을 가르쳤던 게 침대에 누워 침을 흘리게 뒀을 게 아니라 더 많이 뒀고 함께 춤을 췄어야 했다고. 여기에 이제 제가 방점을 좀 짓고 싶어요. 굉장히 좀 감동적이고 제가 작가님에게 듣기로는 이런 실제로 경험한 일이라고 하는데 정말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 내일이면 이제 거기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의 발이라서 그런지 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네. 여기 아시시가 저도 사실은 이제 여행 가기 전에 몰랐는데 저는 이제 작가가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딱 직장 생활을 10년만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하고 그만두고 여행을 간 곳이 이태리 아시시였어요. 그래서 3주간 이태리에서만 있었는데 보통 아시시가 우리나라로 치면 한 동네보다도 작은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반나절만 프란체스코 성당하고 산타키아라 성당만 찍고 가는 곳이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고요함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4일을 머물렀는데 나흘 있는 동안에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너무 작아 손바닥보다 작아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로카마조레 요새나 뭐 가보면 끝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산타키아라 광장 앞에 분수대 앞에서 이렇게 늘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거기서 우연히 여고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서는 눈인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만난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두 번, 세 번 만나면 되게 반가워요. 왜냐면 반나절만 하고 다 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여기 또 있네? 그리고 그 사람도 저가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말을 트게 됐어요. 그래서 짧은 영어로 이제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때 공통점이 이분이랑 저랑 둘 다 이 산타키아라 성당 지하에 가면 키아라 성녀의 미라가 있는데 그걸 보려고 많이들 줄을 서요. 그러면은 800년 동안 썩지 않은 미라를 보면서 물론 그 믿음을 폄훼하는 게 절대 아니라 잠수를 기원하기도 하고 뭔가 거기를 침견해서 거기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 긴 줄을 보면서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취리로 가서 죽으려고 하는 그 샬럿을 보면서 분명은 샬럿은 아니지만 누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일까? 누가 주체적인 사람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떠나기 마지막 날 산타키아라 성녀를 보고 가야지 했었는데 결국 보지는 않고 그냥 왔는데 여기에 이제 고모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제 고모는 아니고 육촌 누님 얘기도 여기 들어있거든요. 제가 그 두 분의 삶을 이렇게 찬찬히 돌아보면서 최소한 자신의 마지막은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런 제 마음을 경험에 녹여내서 나온 소설이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두 작품이 저에게도 정말 그 가장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마지막과 처음에 이렇게 배치를 시켰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그 작가님이 또 그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이 친구가 가서 좋은 독자의 친구를 만난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고. 이 표지도 처음 봤을 때 네. 따뜻하다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노을이더라고요. 네. 네, 노을이어서 표지도 굉장히 표제작, 읽고 나서 더 맞아요. 마음에 들었어요. 표제작의 마지막 호랑지박의 마지막 문장이 이른 석별이었다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석별이 우리가 이별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늘에 뜨는 별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맞는 그 노을 톤을 했고 이렇게 보면은 고양이가 호랑지박이를 아련하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지를 지금 뒤에서 열심히 영상을 찍어주고 계시는 김동현 팀장님이 이렇게 표지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 마음에 들고 표지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예. 그래서 산타키아라 광장을 쓰면서 모든 작품을 그렇게 쓸 수는 없지만 진정한 경험이 바탕에 된 글이 갖는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뭐 사다키아라든가 발음이 좀 폰타 아레나스 그리고 카프리 이런 지명들에서 오는 그런 그림 같은 게 있어서 물어보고 싶었었어요. 사실은 뭐 진짜 갔다 온 경험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미리 해주셨어요. 네. 해주셔서 푼타 아레나스는 못 가봤는데 푼타 아레나스는 제가 이제 이거는 20년도 더 전에 이 소설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작품인데 제가 학부생일 때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외국에 대한 내용을 막 리서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다큐를 봤는데 이 푼타 아레나스가 그 남극해 대서양 태평양이 만나는 지점이어가지고 원양 어업 전진기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원들이 거기서 코피노처럼 잠깐 현지 여성들과 연애를 하고 짧은 결혼 생활하고 아이를 낳고 그냥 막 무책임하게 오는 저는 처음에 그런 주제로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을 만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편안한 삶을 저렇게 이연말리에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이 사람을 모델로 소설을 써야지 했는데 그냥 소설을 쓰면 재미가 없겠다 싶어서 약간 이제 카프카의 변신처럼 뭔가 알레고리화된 그런 기능들을 여기다 넣어서 써왔습니다. 갑자기 자꾸 경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강한 카프리 소설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 보면 이제 아무튼 남녀의 그런 어쨌든 그런 우리 에르키하게 잘 썼잖아요, 그렇죠? 여자와 친구의 카프리 섬에라는 그런 뭐 아련함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나요? 아는 작가가 그런 걸 쓴 거를 읽으면 아 왠지 모르게 이렇게 이게 이 작가의 경험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경험이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또 동시에 경험이 안 됐으면 좋겠다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읽어보는 그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작가면 요거는 저도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누구라도 대답을 해주면 좋겠는데 작품 중에 아 이거는 작가가 정말 경험했을 것 같다라고 느껴진 작품이 있으셨어요? 이게 읽다 보면은 어떤 작품은 좀 더 이거는 정말 이 사람이 이 작가가 경험했을 것 같아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잖아요. 사실 호랑지박이가 제일 제일 좀 그렇긴 저는 그랬어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호랑지박이가 제일 그랬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온세일 맞아 온세일도 그렇고 맞아 온세일도 크게 온세일도 비슷한 경험을 제가 이제 여기 화자가 오전에는 그 직장 검진을 받고 오후 반차려고 혼자 이게 신세계 강남점 얘기거든요. 거기 혼자 막 대회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쓰고자 이 작품을 썼냐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밤에 나 오늘 뭐 했지? 그러면은 이상하게 저는 제일 먼저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이다도 사 먹었네? 그리고 가다가 막 타코야키 사 먹었지. 그러니까
소비가 내 삶의 중심이라는 거를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하루 일과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대부분 소비랑 관련돼 있어요. 책을 사거나 택시를 타거나 뭐 뭔가를 산다는 거. 이 현대인에게 소비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좀 쓰기 위해 사실 그런 주제는 어렵잖아요. 내공이 한참이나 쌓인 사람이나 쓸 수 있는데 제가 무모하게 좀 도전을 해서 그게 이제 그 주제가 그 확실히 잡힌 것 같지는 않아요. 안개처럼 뿌옇게 흩어져 있는데 주제는 그거를 드러내고 싶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에도 이 선배가 이 화자에게 너 하루 종일 뭐 했어? 라고 묻는데 대답은 하지 않지만 혼자서 자기가 그 이것저것 산 것들을 계산하잖아요. 그것으로 그냥 저희 메시지를 대신했는데 따져보니까 이것도 경험했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자유롭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제 작가분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볼게요. 뭐라도 그러니까 개인적인 뭐 이 작품에 해당하지 않고 뭐 개인적인 질문, 예를 들면 10년 동안이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살았냐, 아니면 왜 10년 동안이나 시간을 벌었냐, 뭐 이런 질문도 상관없고 질문하시는 동안 살짝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 강화 카프리 그리고 섬섬이 저한테는 쓰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면 화자가 여성이다 보니까 보통 제 문장이 약간 섬세하고 그래서 이제 여성형 문체라고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문체가 약간 섬세하고 여성형인 거랑 여성 화자를 다루는 거랑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강화 카프리 그리고 섬섬에 보면은 약간의 여성과 여성 사이에 묘한 에로틱한 긴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담아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 상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영화도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아가씨 같은 것도. 근데 이제 저는 이 소설에 뭐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작품의 의미를 각자의 몫이니까. 근데 저는 이게 불안과 충동을 나름 사물화한 거예요. 싱크홀도 저는 이 세상에서 재난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싱크홀이거든요. 아무 전조 증상이 없고 멀쩡한 길인데 푹 꺼져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에게는 사춘기 때 한 번 오고 요즘 5춘기 때 개념기 때 한 번 오잖아요. 거기서 오는 삶의 물음들 느닷없이 편의점에서 캔백 하나 사가지고 딱 따가지고 골목길 걸어가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이런 질문 들 때가 있어요. 뭐하고 살고 있지? 내가 제대로 사는 게 맞나? 라는 거를 사물화해서 드러낸 게 싱크홀이거든요. 제가 이 질문이 들었을 때가 마침 직장 10년 차였어요. 그래서 그때가 마침 지금 비슷하게 추석 무렵이었는데 제가 그 추석 연휴 끝나고 사표를 냈어요. 굉장히 충동적인 어떤 그런 짓을 한 건데 삶이라는 것들이 충동이 가져오는, 우연히 가져오는 필연으로의 연결인 것 같았어요. 그런 것들을 이 작품 강화 카프리 그리고 섬섬에서 담아내려고 했는데 화자가 여성형이어서 너무 제 필력의 한계를 많이 느끼는 작품입니다. 저는 제일 인상적인 작품이 다른 작품도 그렇지만 강화 카프리요? 네. 너무 긴장이 되고 예. 내내 네. 그리고 싱크홀에 빠진 거 그것도 상상만 해도 너무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 자체도 그랬지만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문장이 장면이 이렇게 막 그려지는데 그 아슬아슬한 것과 그 긴장 약간의 불안 이런 게 너무 팽팽해가지고 제가 읽는 내내 그걸 몸으로 느끼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인상적인 작품인 거고 네. 그리고 그 의문이 하나 있다면은 네. 주인공이 계속 거짓말을 해요. 맞아요.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 이유가 뭘까? 왜 남편한테 거짓말하고 친구한테도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아현동이라는 지명도 나와서 제가 그 근처에서 훈련했기 때문에 아, 그러셨구나. 비슷한 질문을 하시고 제가 현재 김포에 살아가지고 강화를 되게 자주 가요. 네. 제가 강화도를 너무 좋아하고 또 카프리라는 곳도 여행을 되게 인상 깊게 했던 기억이 있고 아현동을 한 이유는 제가 마지막 직장이 공덕동에 있었어요. 근데
근데 공덕은 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래서 아연동을 했고, 저라는 독자, 작가를 떠나서 저도 저의 작품의 제일 독자가 될 수 있잖아요. 저라는 독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불안이, 불안해도 사람은 거짓말하고, 이 친구가, 이 화자가 언제 불안을 느끼냐면, 대학에 이제 막 들어가서, 그러니까 청춘이 아름다운 이유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충동, 그 나이 때는 충동의 에너지로 가득 찰 때니까, 그때의 불안한 그 정서를 가지고 카프리에서의 기억을 가지고 중년까지 살아온 거잖아요, 40대까지. 근데 흔히 미국에서 표현하는 식으로 미드 에이지 크라이시스가 이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잘하고 살다가 이거 다 말하기 위해서는 동명의 코드는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불안과 충동과 어떤 그런 것들이 오는 것을 사물화해서 이렇게 펼쳐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계속 묻잖아요. 어디로 올 거냐. 근데 이제 마음을 갈피를 못 잡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해주는 거짓말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얘가 피를 돌릴지 자연으로 갈지 아니면 송도 친정으로 갈지 모르게 한 이유는, 아무리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다짐을 해도 근원적인 그 고민과 충동은 다시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라는 독자, 작가가 아닌 저라는 독자 해석이고, 각자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선생님은 어떻게 어떤 상상을 작가가 이런 이유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상상을 해보셨어요? 제가 이번에 쓴 글에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학으로 나도 그걸 썼을까? 저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썼는데, 나 거짓말 했는데, 아까는 여기 거짓말을 하는, 뭔가 갈피 잡을 수 없는 그런 마음들 이렇게 표현하셨나 생각을 했죠. 그리고 요거는 저는 싱크홀을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는데, 이 소설을 써야겠다 마음을 몇 년 전에 잠실에서 싱크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또 그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유튜브로 찾아보는 거랑 현장에 가서 보는 거랑 굉장히 다른데, 글을 쓰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감히 조언할 입장은 아니지만 상상이랑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랑 정말 천양지차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진 작가님, 고현 작가님도 계시지만 카파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진실을 잡을 수 있다는 말을 이 문학에서도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싱크홀 얘기를 하니까 싱크홀 속에 빠지면 굉장히 공부스럽고 어둠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물은 있고 어쩌면 그 물이 카프리까지 이어져 있고, 그게 바로 카프리에 대한 그런 생각과 그런 것이 결국 내 생을 살아가게 해주는 이유가 되고, 그리고 생이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되게 잘 읽었던 작품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들은 없으신가요? 너무 조용하신 것 같은데 한 말씀씩 하세요. 그럼 그냥 제가 책을 읽어오셨을 텐데. 그냥 궁금해서 하나는 그냥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 하나 그냥 물어보고, 저는 이렇게 이 책을 딱 읽고 났더니 보통 책을 읽고 나면 어쨌든 색깔이 떠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딱 읽고 책을 딱 놨을 때 초록빛 바다 있죠. 그냥 푸른 지중해빛 그런 바다가 아니라 석회가 녹아서 이렇게 있는 그 초록빛 나는 그런 바다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닷물에 실제로 이제 이렇게 손을 넣어보면 굉장히 석회라거든요. 되게 차갑고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서늘함이랄까 그런 걸 저는 딱 한 문장으로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떤 책을 딱 읽고 나서 색깔로 딱 표현될 수 있다는 것도 참 이렇게 영석 작가님이 가진 재주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저는 마무리를 딱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여기 윤물생님은 뭐 아름다움의 부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 책을 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얘기하고 싶다 혹시 이런 거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생각하시는 동안 조금 말씀드려보면은 저는 혼자 이제 글을 쓰는 게 직업인 사람이다 보니까 상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엉뚱한 상상을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마다 주인이 있다고 저는 상상을 늘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늘 여름의 주인은 고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낮의 주인이 고양이고 밤의 주인은 누굴까? 물론 어떤 사람은 밤의 주인이 고양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밤과 좀 더 가까운 이미지라고 해석되기도 하니까. 근데 저한테는 왠지 그냥 담벼락에 누워서 졸고 있는 그런 고양이의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요. 밤에 울어대는 기량이보다는. 그러니까 좀 더 고양이는 저한테 사랑스럽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호랑지빠기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시골은 아닌데 전원적인 곳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짜 이 녀석 때문에 잠을 되게 많이 깼어요. 도대체 뭘까 했는데 슈퍼 아주머니가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저거 호랑지빠기라는 새야. 그래서 찾아보니까 철새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가을이 되니까 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알을 깨고 새끼가 자랄 때까지 했다가 가을로 가는 걸 보고 여름의 주인은 여름 밤의 주인은 호랑지빠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언젠가 내가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소설을 한번 써봐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함께 녹아들어서 나온 작품이 이 표제자 호랑지빠기 보는 고양이의 계절이고요. 그래서 좀 제목이 길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이 애정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면은 고양이하고 얘하고 네. 무슨 유사성이 있어요? 여기 작품에 나오면은 은영이라는 등장인물이 네. 여름을 상징하잖아요. 여름의 낮은 고양이가 상징하고 밤은 호랑지빠기가 상징한다라고 생각하고 썼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었기 때문에 호랑지빠기가 철새가 되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떠나가잖아요. 이 화자곁에 그런 의미로도 또 감안을 해서 이렇게 소재를 삼아서 글을 썼어요. 그러면은 이 새에 대한 이 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것 좀 한번 얘기 좀 해줘요. 요즘 왜냐하면 내가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보니까 이러고 울더라고. 맞아요. 하늘을 향해서 이러고 우는데 도대체 쟤는 뭘 원하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렇게 울까? 우는 소리가 좀 특이해서 히호 우는데 굉장히 늘어지는 톤이에요. 한번 히호 이렇게 울어요. 이게 한 마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낮에도 가끔 울긴 하는데 주로는 달이 뜨기 시작해서 새벽에 동틀무르게 가장 구슬프게 운대요. 그래서 별명이 귀신새.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곡하는 소리로 들렸어요. 애곡하는 소리. 그래서 다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이 되었고 또 너무 매력적이어서 제가 이 호랑지빠기를 꼭 다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품에 녹여놨어요. 그러면 뭐 무리를 지어서 울어요? 혼자 울어요? 무리를 지어서 운다기보다는 혼자 우는데 주변에 이렇게 군락지가 있으면 같이 우는 효과도 나거든요. 제가 살았던 곳에서는 한 마리나 두 마리가 울었어요. 한 마리가 올 때는, 그래서 두 마리가 올 때는 그 쌍으로 울었던 것 같고, 한 마리가 올 때는 암수 중에 한 마리가 울었어요. 수컷이 울어요? 암컷이 울어요? 둘 다 본다고 제가 위키디피아에 찾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100% 정확도는 담보할 수 없지만 저도 엄청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둘 다 운다고. 그러니까 짝을 찾기 위해서 울 때는 짝을 찾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짝을 찾을 때도 울기도 하고 그냥 이제 그 자체가 습성이라고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는 동남아로 매달려. 나는 그 인터넷에서 보고 네.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울더라고. 그래서 네. 우는 건지 자기 언어인지 누구 친구를 찾는 건지 얘는 왜 저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보통 새들이 뭐 하늘을 쳐다보면서 모르겠어요. 다 모르지만 그냥 까까 뭐 이렇게 까치들도 그러고 뭐 그러는데 얘는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왜 하늘을 쳐다보면서 울까? 그게 조금 의심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이 새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는 이 그림에는 이제 작아서 표현이 조금 덜 됐지만 이 초승달 문양이 있어요. 이 배 쪽에 털에 보면은 그래서 이게 약간 반달하고 초승달의 중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새가 여러모로 상징적인 면에서 소설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장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새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한번 이 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서 예전에 살던 데로 가봤는데 그 공원이 없어져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유튜브로밖에 소설을 쓸 때는 그 전에는 직접 배웠지만 언제쯤 쓰신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호랑이집 이 호랑지파기 작품은 3년 전에 제가 이제 어떤 경험을 하고 추도의 의미? 누군가를 기린다는 의미로 언젠가는 작품을 써봐야겠다 라는 생각은 3년 전에 했고요. 올 초에 쓰기 시작했어요. 쓰기 시작해서 조금 더 녹익은 상태로 발표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지만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이 작품의 매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용기를 내서 작품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찾아봐 주시고. 그냥 한번 나도 모르니까 우리 김동수 선생님들 짙은 그 회색의 새 이름을 천천히 해서 맞아요. 새를 또 쓰셨잖아. 맞아요. 그래서 또 이 새는 또 어떻게 생겼나 그랬더니 그래서 왜 얘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울까? 그게 좀 의심이 났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내가 한번 보면 물어볼 거야. 근데 그런 생각해요. 팩트가 기반이 되면 참 좋지만 저는 팩트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개연성에 독자가 동의하면 우리가 함께 그 의미망에 푹 젖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이 그 작품 안에서 그 의미망이 살아날 수 있다면 얘가 왜 오는지에 대한 팩트보다는 우리가 그 의미를 이렇게 삶에서 되새김질할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 젊은 작가들이 쓰는 소설이 네. 저처럼 이렇게 좀 올드한 사람은 어려워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보아왔던 그런 소설 유형이 아니라 네. 상당히 장들어서 우리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네. 장르도 많고 그래서 어려워요. 맞아요. 이제 그런 걸 또 어려운 거를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또 깨우치는 거지. 예. 저도 잘 모르면서 다양하게 뒷솔도 사실은 뭐 제가 뭐 제 전공 분야도 아니고 잘 모르는 분야인데 그래요. 자기 아들의 뇌에 아버지의 기억을 이식한 내용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팩트를 짚고 넘어가고 뭐 생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들어가면은 포스트한 점이 많겠죠. 근데 이제 그걸 하나하나 그 팩트를 짚어가면서 하기보다는 독자가 그 부분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서사에 묻어있는 감동에 공감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좀 이거 작품 욕먹으면 어떡하나 하면서도 내봤어요. 선생님은 혹시 SF는 아니지만 조금 이런 거 근길에나 그 흔히 말하는 그 순소설에서 좀 벗어난 그런 소재 같은 거 하고 싶은 적 없으셨어요? 근데
근데 많은데 그리고 또 그런 SF나 뭐 약간 그런 미래 현대 소설 같은 거 많이 또 읽는데 읽는 것과 쓰는 건 다르더라고요.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 쓰는 게. 그래서 몰래 아무도 몰래 혼자 쓰고 있어요. 누구한테도 안 보여주고 출간하셔야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더 질문은 혹시 더 없으신가요? 아니, 저는 뒷소를 생각도 재밌더라고요. 잘 있어요.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뒷소리,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약간의 어떤 SF라고 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인간이 정말 간절했을 때 과연 그런 다른 뭐 조론과 반대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상당히 좀 재밌게 봤긴 하거든요. 이제 저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단편을 보면서 따뜻함하고 차 시원함을 다 같이 느껴봤는데요. 근데 그 따뜻함이 해가 있어서 따뜻한 건지, 뭐 대표서 따뜻한 건지가 조금 헷갈리는 게 있었고, 시원함도 이게 해가 없어서 시원한 건지, 아니면 물이 깊어서 시원한 건지, 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새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 단편 중에는 푼타 아레나생 택배하고 네. 뒷소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푼타 아레나생 택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정말 현 시대가 너무 인간을 몰아붙이잖아요. 그 몰아붙일 때 과연 피해서 간 것이 그곳이고, 근데 거기서 어디 갔는지는 얘기 안 나오고 그냥 택배 실렸다는 것만 네. 나와가지고 색다르다는 느낌이 그래서 과연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시원하다, 네. 따뜻하다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는 성격이거든요. 같은 검은 블랙이라고 표현할게요. 검정도 이 한자에 보면 굉장히 오묘한 게 있는데 검을 흑자가 있고 검을 현자가 있는데 검을 현자는 너무 깊어서 컬러가 아니고 깊어서 검게 보이기 때문에 검을 현자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현상과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같은 검정으로 느낄 수 있지만 한 번 더 들어가면 그게 진짜 색이 아니라 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것들을 포착하는 것을 소설로 쓰고 싶고, 그리고 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대는 새벽이 오는 건지 노을이 지려는 건지 모르는 시간을 좋아해요. 우리가 흔히 개늑시라고 하죠. 개화늑대 시간. 왜 그런 걸 좋아하냐면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는 성격이 이렇게 보통 사람들 이제 얘기를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 첫인상은 굉장히 이제 부드러운데 제가 맺고 끊는 게 굉장히 강한 사람. 근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살아왔던 건지 100% 검정이 블랙도 없는 것 같고 100% 화이트도 없는 것 같아요. 그 경계를 찾아 살아가는 게 이 삶인 것 같고, 그러한 매력을 작품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왜냐면 예. 멕시코에 가면 세노떼라는 게 있어요. 예. 구멍이 툭 뚫려 있는데 예. 호수가 연결돼 있어요. 예. 안에서 보거나 밖에서 보면 되게 예쁜데 예. 그 호수가 엄청 검거든요. 시커멓게 보이는데 예. 되게 무섭게 보이기도 하고 되게 맞아요. 아찔하게 보이는 그런 게 세노떼라서 네. 사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노떼처럼 그런 느낌이 나요. 매력적인 작품을 하나 소개해 주셨네요. 아, 얘기 들으면서 벌써 이게 평균을 낼 수는 없지만 남자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재밌었다고 하는 게 온세일과 푼타 아레나생하고 뒷소리고 남자. 근데 여성 독자분한테 여쭤보면 대체로는 산타키아라고 이 표제작을 말씀을 해주시죠. 그게 뭐 좋다 나쁘의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감성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이렇게 약간은 또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또 이제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책 잘 읽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호랑이 빡이 우는 고양이 이름이 제일 힘들었고
딴딴 키아라 강사에서 춤을 제일 좋았어요. 그걸 좋아하는데 그냥 일상을 되게 멍하게 이렇게 둔하게 이렇게 살다가 단편을 쭉 읽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무심코 지나갔던 내 일상을 되게 섬세하게 어루만져주는 그런 위로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소개해주신 분들이 되게 따뜻한 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진짜 상냥하고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극찬의 말씀이셔가지고 힘이 나는. 제가 동물을 정말 좋아해요. 저희 딸이 동물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리 책을 딱 보더니 동물 이야기야? 저는 진짜 얼마큼 좋아하냐면 만약에 무인도에 가야 된다. 근데 한 사람을 데려가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사람이랑 가요. 저는 소나 제가 어렸을 때 키웠던 강아지를 되살릴 수가 있다면 개를 데려.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하면 저 녀석 저거 사회에서 적응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저는 왜 동물을 좋아하냐면 뭔가를 초월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동물을 우리가 순수한 사랑, 가장 순수한 사랑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엉뚱한 얘기지만 영화 스타워즈에 보면 외계인하고도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동물과의 사랑, 나무와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름답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 조건과 이유와 이런 것들을 초월한 것이 동물과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작품에는 제가 의도하지 않지만 동물이 많이 나와요. 엉뚱한 얘기였지만은 네. 고양이 좋아하시나요? 질문 있으면 더 받아보고요. 혹시 없으면 시간도 이제 한 8시 정도 되니까 우리 작가님한테 그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랄까 이런 거 쓰고 싶은 소설 그런 얘기 듣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겨서 편하게 또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가님한테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나 그런 거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이렇게 이런 만남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여기 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기획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대표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사회를 봐주신 조희 작가님께도 감사하고 이렇게 다 같이 와주신 이 자리가 너무 저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뭐든지 접두사에 첫이 붙으면 그게 평생을 간다고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얼굴이 제 평생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예전에는 무엇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리고 욕심도 났어요. 왜냐면 많은 시간을 저는 이제 작가로 보면 허비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20대에 막 빨리 등단해가지고 여러 집을 낸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첫 작품이 집을 물론 이제 아직은 미천한 경력이지만 지금에 와서 무슨 생각을 드냐면 어떤 작품을 쓰겠다라는 생각보다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쓰고 싶다라는 생각.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쓰고자 하는 내 의지가 더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내년에 장편을 출간하기 위해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집을 냈다는 거는 일기가 아니라 소설집으로 냈다는 건 소통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설가로서 앞으로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같은 독자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또 저에게는 소중한 존재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